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삽니다. 나 박영숙의 인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새벽 4시 30분 남대문 시장 골목.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20년째 반복되는 악몽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남편 김진철이 공사장 철골 사이로 추락하는 장면, 그리고 한강으로 떠내려가는 그 파란 작업복.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꿉니다. 손을 뻗어봐도 닿지 않는 거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외침. 그렇게 남편은 차가운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영숙의 독백. 오늘도 또 그 꿈을 꿨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납니다.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류머티즘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 62세 여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니, 80세처럼 늙어버린 제 얼굴이 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에 작은 국밥집. 간판에는 진철이네 국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허름한 이 가게 하나로 아이들 둘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6,000원. 하루에 100그릇을 팔아야 겨우 생활비가 나왔습니다. 장남 진우는 이제 38, 대기업 과장이 됐습니다. 딸 민지는 35, 초등학교 교사로 일합니다. 회상 장면. 엄마, 학원비 없어도 괜찮아. 나 독학으로 공부할 수 있어. 엄마, 나 수학여행 안 가도 돼. 친구들이랑 놀 시간도 없는걸. 아이들은 한 번도 투정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국밥을 끓이는 모습을 보며 자랐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주말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영숙의 독백, 눈물을 참으며. 미안해, 진철아.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애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국밥집 주방 영숙이 국물을 끓이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민지가 갑자기 가게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어머, 민지야? 학교는 안 가고 왜? 민지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진짜로. 뭘? 이 가게, 이제 그만하자고. 엄마 무릎 얼마나 아픈지 나도 다 알아.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 받으라고 했잖아. 민지가 테이블 위에 뭔가를 꺼내 놓았습니다. 산악회 전단지였습니다. 실버 행복 산악회 매주 토요일 당일치기 등산. 60세 이상 누구나 환영. 회비월 3만 원. 엄마, 평생 우리 키우느라 고생만 했잖아. 이제 좀 쉬면서 살아. 오빠랑 내가 매달 생활비 드릴게.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엄마는 괜찮아. 일하는 게 더 편해. 엄마, 어제 주방에서 쓰러진 거 내가 다 봤어. 엄마가 무릎 잡고 일어나지도 못하던 거 다 봤다고. 민지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 혼자 가게 정리를 하고 있다. 민지가 놓고 간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실버 행복 산악회.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노인들이 산 정상에서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웃어본 게 언제였더라. 영숙은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남편 진철과 설악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5살의 영숙과 28살의 진철. 둘 다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까맣지만 눈부시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상 장면 30년 전 설악산. 영숙아, 내가 나중에 크게 한 건 하면 금반지 꼭 해줄게. 저기 보이는 백화점만 한 집도 사줄 거야.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산이나 자주 다니면 되지. 아니야. 진짜로. 나 이번에 포클레인 자격증 따면 월급이 2배로 오른대. 조금만 참아봐. 젊은 진철은 영숙의 거친 손을 잡고 정상을 향해 걸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꿈만은 풍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옴. 영숙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철아, 미안해. 나 혼자 살아있어서, 나 혼자 늙어가서. 그날 밤 영숙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토요일 새벽 신사역 7번 출구. 이른 새벽 5시 30분, 안개가 자욱한 신사역 앞. 실버 산악회 버스는 총 15대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꺼낸 등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 등산복은 20년 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줌마, 몇 호 차세요? 안내 봉사자가 물었습니다. 아, 저 12호 차요. 12호 차는 저기 맨 끝에 있어요. 빨간색 버스. 영숙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12호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웃고 떠들며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독백. 다들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나만 이렇게 무거운 걸까? 12호 차 버스 운명의 좌석. 버스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김밥을 싸왔고 어떤 할아버지는 막걸리 병을 흔들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24번 좌석. 가장 뒷자리였습니다. 출발합니다. 다들 안전벨트 매세요. 기사님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기사님, 저 탑니다. 누군가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영숙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버스 계단을 올라오는 남자. 정갈하게 빗어넘긴 흰머리, 값비싼 노스페이스 등산복, 그리고 손목에 반짝이는 고급 시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 코끝에 작은 흉터, 왼쪽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버릇, 그리고 숨을 헐떡일 때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 영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철. 남자는 버스 안을 둘러보다가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앉은 바로 그 옆자리 23번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목소리. 그런데 이 목소리, 분명히 진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고개도 제대로 끄덕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우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시장통의 땀 냄새, 국밥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고급스러운 향이었습니다. 영숙의 내면 독백. 아니야. 아닐 거야. 진철이는 죽었어. 20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영숙의 눈은 남자의 손을 향했습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거기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영숙이 손톱깎이로 깎아주다가 실수로 낸 상처. 그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숙은 옆자리 남자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30분 후 휴게소 정차. 화장실 다녀올 분들은 10분 안에 돌아오세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영숙도 일어서려는데 옆자리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것 같은데요? 영숙은 깜짝 놀라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네, 아까부터 자꾸 저를 보시길래요.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나요?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영숙에 대한 어떤 기억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강민혁? 강민혁? 그 이름은 영숙이 아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김진철이었으니까요.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요?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과거를 잘 모릅니다. 20년 전 큰 사고를 당해서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강가에서 구조됐을 때는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영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 전이요? 네. 정확히는 2005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전의 기억은 전혀 없어요. 지금의 아내가 저를 구해줬고 아내 집안의 사업을 물려받아 강민혁으로 살아왔습니다. 2005년 5월 23일. 영숙은 그 날짜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 진철이 공사장에서 실종된 날이었으니까요. 영숙, 눈물을 참으며. 그럼 지금은 무슨 일을 하세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한건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였습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 하루 일당 8만 원 받던 공사장 인부였던 내 남편이 지금은 수천억대 건설회사의 회장이 되어 내 옆에 앉아 있다니. 가족은 있으세요? 아내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20살이에요. 20살.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혼자 고생해서 키운 우리 아이들은 30이 넘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여자와 20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니.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 혹시 꿈에 뭔가 보이는 거 없으세요? 과거의 기억 같은 거요? 강민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긴 합니다. 가끔 꿈에 어떤 여자가 나와요. 시장 같은 곳에서 국밥을 끓이는 여자. 손이 참 거칠고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영숙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휴게소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변기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진철아, 정말 당신이야? 정말 살아있었어?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몰랐습니다. 이 버스가 단순한 산악회 버스가 아니라는 것을. 이 버스는 운명이 준비한 시간여행의 열차였습니다. 20년 전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잇는 기적의 통로였습니다. 과연 강민혁은 정말 김진철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가족을 버리고 다른 삶을 살아온 걸까요? 그리고 영숙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영숙이 다시 버스에 올랐을 때 강민혁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영숙이 보지 못한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옆자리에 앉은 이 할머니가 자신이 평생 꿈에서 찾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버스는 설악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20년 동안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설악산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지난 2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에 강민혁이라는 남자, 아니
김진철일지도 모르는 그 남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자, 여러분. 정상까지는 왕복 4시간 코스입니다. 오후 3시까지 이 주차장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산악회 회장님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등산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강민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함께 오르시겠어요? 저도 혼자라서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등산 스틱을 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림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오른쪽은 평탄한 길, 왼쪽은 가파르지만 경치가 좋은 길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아무 생각 없이 왼쪽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숙 놀라며 어머, 저쪽으로 가시네요? 네. 그냥 왠지 이쪽이 익숙한 것 같아서요.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전 젊은 진철과 영숙이 항상 선택하던 길이었습니다. 힘들지만 중간에 작은 폭포가 있어서 진철이 좋아했던 바로 그 길.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워진 기억도 심장은 절대 잊지 못하는 법입니다. 30분 후 작은 폭포 앞 벤치. 여기서 잠깐 쉬어 가시죠. 강민혁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그 벤치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진철이 이름을 새겨놓은 바로 그 벤치였습니다. 벤치 모서리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진철 박영숙 1995.10 15. 강민혁은 그 글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벤치에 앉자마자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떡해요? 괜찮으세요? 영숙이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요. 이상하게 이 장소가 너무 익숙한 것 같은데. 강민혁의 눈앞에 파편처럼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 김밥을 먹는 장면, 여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기 별장 지어주세요. 하고 장난치는 목소리,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 지금 옆에 앉은 이 할머니와 똑같은 눈매. 영숙,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민혁 씨, 아니, 진철 씨. 강민혁이 놀란 눈으로 영숙을 쳐다봤습니다. 저를 진철이라고 부르셨나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이름은 강민혁이 아니에요. 당신은 김진철, 내 남편이에요. 뭐라고요? 20년 전 2005년 5월 23일. 당신은 한강 공사장에서 실종됐어요. 철골이 무너지면서 강물에 빠졌죠. 경찰은 3개월 동안 수색했지만 시신도 못 찾았어요. 강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저는 강민혁입니다. 제 아내는 강수진이고 아들 이름은 강준호예요. 당신 오른손 검지손가락 흉터 보세요. 그거 제가 낸 상처예요. 2005년 5월 22일 밤 당신 손톱 깎아주다가 제가 실수로 베었어요. 다음 날 밴드 붙이고 일하러 갔다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강민혁 손을 떨며 흉터를 만지작거린다. 이 흉터. 갑자기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좁은 방, 벽에 붙은 아이들 그림, 낡은 밥상 위에 김치찌개, 그리고 여보, 손 다쳤어요? 어머 피가. 하고 달려오는 젊은 여자. 영숙. 강민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그 이름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영숙. 당신 이름이 박영숙? 맞아요. 맞아요. 진철 씨. 영숙이 강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혁은 머리를 감싸 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 뭔가 떠올라요. 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워. 강민혁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아니, 지금도 가끔 그 꿈을 꿔요. 무슨 꿈이요? 공사장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요. 한 사람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고 다른 사람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뒤에서 밀어요. 철골 사이로 떨어지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가 당신을 밀었다고요?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 지금의 제 아내 강수진 씨는 그날 밤 강가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고 의식이 없었대요.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신분증도 없고 깨어났을 때 기억도 없고 영숙,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을 자기 남자로 만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강민혁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강태산 회장의 딸이었어요. 대한건설 회장님의 외동딸. 그런데 수진 씨가 저를 구한 건 우연이 아니었대요. 무슨 소리예요? 수진 씨는 그날 밤 아버지인 강태산 회장을 고발하려고 증거 자료를 찾으러 한강 공사장에 갔었대요. 강태산 회장이 불법 건축자재를 써서 부정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장에서 저를 발견한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물에 떠내려가는 저를. 그리고 제 손에는 강민혁이 주머니에서 낡은 플라스틱 카드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이게 쥐어져 있었대요. 영숙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케이스 안에는 20년 전 한강 공사장 불법 자재 구매 명세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저는 그 공사장에서 뭔가를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를 죽이려고 했고, 강민혁 눈물을 흘리며 수진 씨가 저를 살렸어요. 하지만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왜요? 강태산 회장이 저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증인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다시 죽이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족도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요. 영숙 씨, 아니, 당신과 아이들도.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수진 씨는 저에게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줬어요. 강민혁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저를 치료하면서 사랑했다고 했어요. 기억 없는 저를. 영숙, 통곡하며 20년 동안 나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애들 키우느라 국밥 끓이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강민혁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내를 만났는데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앞섰습니다. 강민혁 괴로워하며 그런데 사실은 저도 모르겠어요. 뭐요? 제가 정말 기억을 잃은 건지 아니면 기억을 잃은 척한 건지. 영숙은 놀란 눈으로 강민혁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5년 전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당신 얼굴이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요. 꿈에서요. 그럼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등산객들이 쳐다봤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돌아가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민혁으로, 수천억 자산가로, 준호의 아버지로, 어떻게 모든 걸 버리고 돌아가요? 영숙, 강민혁의 멱살을 잡으며, 그럼 우리는 뭐예요? 당신 진짜 아내와 진짜 자식들은?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알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딸 민지는 고등학교 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단지 돌렸어요. 우리 아들 진우는 대학 등록금 벌려고 밤새 편의점 알바했어요. 나는 무릎이 다 망가질 때까지 국밥을 끓였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에 강남 저택에서 샴페인 마시고 골프 치고 외제차 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강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민혁 무릎 꿇으며 용서해 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로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꿔요. 좁은 방에서 아이들이랑 라면 먹는 꿈. 당신이 등을 주물러주는 꿈. 행복했던 그 시절의 꿈. 그럼 왜 안 돌아왔어요? 강태산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가 죽지 않는 한 당신들은 위험해요. 저는 강민혁으로 살면서 힘을 키웠어요. 언젠가 그를 무너뜨리고 당신들에게 떳떳하게 돌아가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리리리링. 강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수진.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 씨, 지금 어디세요? 혹시 그 여자 만났어요?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 박영숙 씨요. 당신 첫 번째 아내. 영숙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기 스피커 볼륨이 켜져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강민혁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5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도, 매일 밤 박영숙 씨 꿈을 꾸는 것도. 그래서 내가 오늘 산악회 버스 좌석을 조작했죠. 당신 옆자리에 박영숙 씨가 앉도록. 영숙과 강민혁 동시에 놀라며. 왜 그런 짓을? 전화기 너머 강수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간단해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려고요. 과거로 돌아갈 건지, 현재에 남을 건지. 오늘 이 산에서 결정하세요, 강민혁. 수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오후 3시에 강태산 회장이 사임을 발표해요. 부정부패 혐의로. 당신이 20년 동안 모은 증거로요.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돼요. 전화 끊김 뚜뚜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과 강민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이제 강민혁은, 아니 김진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현재에 남을 것인가? 그리고 영숙은 과연 이 남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화가 끊긴 후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폭포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습니다. 영숙은 바위에 주저앉았고 강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영숙,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것도?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지는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산악회를 권했고, 당신도 같은 버스에 타도록. 비겁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도 그 여자도 우리 인생을 가지고 게임이라도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던 사람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영숙 일어서며 강민혁을 노려본다. 2005년 5월 24일. 당신이 실종된 다음 날 경찰이 우리 집에 왔어요. 남편분이 공사장 사고로 실종됐습니다. 한강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게 뭔지 알았어요. 강민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진우는 그때 8살이었어요. 아빠 언제 와? 매일 물었어요. 민지는 5살. 밤마다 아빠 찾으면서 울었어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회상 2005년. 좁은 단칸방. 영숙이 두 아이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안 와? 응.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언제 와? 못 와. 현재로. 3개월 동안 수색했지만 시신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제사상만 차렸어요. 20년 동안 매년 5월 23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서 보험금도 없었어요. 집세도 못 냈어요. 월세방에서 쫓겨나서 고시원으로 갔어요. 아이 2 데리고 4평짜리 고시원에서 3년을 살았어요. 영숙, 눈물을 흘리며. 2007년 겨울이었어요. 진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강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얼굴이 멍투성이었어요. 왜 그래? 누가 때렸어? 물었더니 영숙의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없는 애들은 거지래요. 엄마가 국밥집 아줌마라고 놀려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강민혁 눈물을 흘리며. 진우가 그날 밤 애들 재우고 나서 한강에 갔어요. 당신이 빠졌던 그 다리.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정말로. 영숙은 한강을 바라보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난간에 올라갔어요.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진철아, 나도 갈게.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우였어요. 엄마 어디야? 무서워. 빨리 와. 아이가 악몽을 꿨나 봐요. 영숙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나를 살렸어요. 난간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 죽지 말자. 이 애들 키워내자. 강민혁 무릎 꿇고 통곡하며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땅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살아있었는데 당신이 죽으려고까지. 일어나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강남 저택에서 편하게 살 때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바닥을 걸레질했어요. 당신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먹을 때 나는 하루 종일 국밥 끓이다가 라면으로 저녁 때웠어요. 강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 등산 스틱을 집어들며 정상까지 갑시다. 네, 당신이 말했잖아요. 오늘 여기서 선택하라고. 그럼 정상에서 합시다. 거기서 모든 걸 끝내요. 영숙은 먼저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혁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2 사람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강민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혁 걸으면서 영숙 씨, 제가 말 안 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요? 저는 5년 전부터 당신을 지켜봤어요. 영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2020년부터요.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몰래 시장에 갔어요. 당신이 국밥 끓이는 걸 멀리서 봤어요.
진우가 회사 다니는 것도 민지가 선생님이 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영숙 돌아서며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강태산이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요. 강민혁이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첩을 펼치자 영숙의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 혼자 버스를 타는 모습. 5년 동안 당신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강민혁 수첩을 닫으며 강태산은 그냥 부패한 회장이 아니에요. 뭔데요? 20년 전 한강 공사장 사고, 사실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강태산이 의도적으로 부실 자재를 쓴 거예요. 그 때문에 철골이 무너졌고 7명이 죽었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7명이나.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공사 감독관이 강태산에게 항의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감독관이 다음 날 죽은 채 발견됐어요. 자살로 위장했지만 회상 2005년 5월 22일 밤 젊은 진철이 공사장 사무실 밖에 숨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강태산과 감독관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대로 공사하면 다리가 무너집니다. 자재를 바꿔야 해요. 닥쳐. 이미 계약은 끝났어. 내가 입 다물면 5천만 원 줄게.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죽습니다. 쾅! 진철은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고 도망칩니다. 현재로 저는 그 서류를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음 날 강태산의 부하들이 절 쫓아왔어요. 공사장에서 영숙 경악하며 그럼 당신을 밀어뜨린 건 강태산의 부하였어요. 백대호라는 사람. 강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철골 위에서 도망치고 있었어요. 뒤에서 백대호가 쫓아왔고 결국 따라잡혔어요. 서류 내놔 하면서 칼을 휘둘렀어요. 저는 피하려다가 균형을 잃었어요. 그리고 밀려서 떨어졌어요. 20m 아래 한강으로. 영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강물에 빠졌지만 떠내려가면서 의식을 잃었고 강수진 씨가 절 발견했어요. 수진 씨는 저를 구해줬지만 사실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요? 아버지 강태산을 무너뜨리는 것. 영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강태산은 수진 씨의 친어머니를 죽였어요. 15년 전에. 역시 사고로 위장했지만 수진 씨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남편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다는 것을. 그래서 수진 씨는 저를 살렸어요. 제 손에 있던 증거 서류 때문에. 그리고 저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어요. 20년에 걸쳐서. 그럼 당신과의 결혼도 계약이었어요. 처음엔. 하지만 수진 씨는 정말로 저를 사랑하게 됐대요. 기억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저를. 두 사람은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다른 등산객들은 사진을 찍고 환호했지만 영숙과 강민혁은 멀찌감치 떨어진 바위에 앉았습니다. 영숙, 멀리 하늘을 보며 그래서 오늘 선택하라는 게 뭐예요? 강민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상자였습니다. 이거.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금반지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돈 많이 벌면 금반지 해주겠다고. 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끼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강민혁 무릎 꿇으며 영숙 씨, 저는 이제 자유예요. 강태산은 오늘 오후 사임합니다. 20년간 모은 증거로 감옥에 갑니다.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요?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당신에게로, 진우와 민지에게로.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강민혁이에요. 김진철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쌓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아들 준호도 있고 수진 씨도 있고 강민혁 절규하며. 하지만 제 진짜 가족은 당신들이에요. 진짜 가족? 영숙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20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당신 옆에 있었던 사람들. 수진 씨와 준호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에요. 영숙 일어서며.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영숙 씨.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것. 강태산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 것. 영숙은 강민혁이 내민 반지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이 반지는 받을 수 없어요. 이건 김진철이 박영숙에게 주는 반지예요. 하지만 김진철은 20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은 이제 강민혁으로 사세요. 강민혁의 인생을 살아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맞는 길인 것 같아요. 강민혁은 일어나서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저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살아왔잖아요. 20년 동안. 그리고 저도 당신 없이 살아왔어요. 이미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됐어요. 바로 그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2005년 5월 22일 밤 당신이 공사장에서 서류 가지고 왔을 때 강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해요?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잖아요. 영수가 큰일 봤다. 나 살인 현장 목격했어. 이 서류 경찰에 가져가야 해. 회상 2005년 5월 22일 밤. 당신은 가자고 했어요. 당장 경찰서에. 그런데 저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렸어요. 위험해. 그냥 모른 척해. 우리 애들 생각해. 그렇게 말했어요. 현재로. 만약 그날 밤 제가 당신을 경찰서로 보냈다면 당신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증인 보호를 받았을 거고 가족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강민혁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어요. 우리 가족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신 보고 하루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같이 가자고. 영숙, 통곡하며. 그런데 그 다음 날, 당신은 죽었어요. 아니, 죽은 줄 알았어요. 내가 당신을 죽게 만든 거예요. 강민혁 영숙을 껴안으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당신을 경찰서로 보냈다면. 두 사람은 정상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각자 짊어진 죄책감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두의 잘못이었습니다. 영숙의 두려움, 진철의 정의감, 강태산의 탐욕, 강수진의 복수심, 모든 것이 얽혀서 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영숙, 눈물을 닦으며. 이제 내려가요. 버스 시간 됐어요. 영숙 씨, 강민혁 씨, 당신 인생 잘 사세요. 그리고 영숙이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생에 만나면 그때는 놓치지 마요. 오후 1시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앞서 걸었고 강민혁은 10m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남편. 하지만 이제는 너무 멀어진 사람.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지만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 강민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밤 꿈꾸던 사람이 눈앞에 있지만 그녀의 차가운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30분 후 쉼터.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들 진우. 여보세요, 아들? 엄마, 지금 어디야? 산 잘 다녀오고 있어? 응, 지금 내려가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진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민지랑 조카들도 다 모였어. 엄마 생일 파티할 거야. 생일? 아직 한 달 남았는데? 미리 하는 거지 뭐. 엄마가 요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꼭 와야 해, 알았지? 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엄마 갈게. 전화를 끊는 순간 뒤에서 강민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였나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어떻게 지내요? 목소리 들으니까 많이 컸네요. 38이에요. 이제 곧 아빠가 될 거예요. 강민혁 충격받으며 아빠라고요? 그럼 제가 할아버지가 당신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우에게 아버지는 20년 전에 죽었어요. 당신은 강민혁이고 진우와는 남이에요. 강민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계속 하산하던 중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한 장 찍어주실 수 있어요? 젊은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신혼부부인 듯 보였습니다. 저희 결혼 1주년 기념으로 왔거든요. 사진 좀 부탁드려요. 영숙이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찰칵.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젊은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 부부 아니세요? 분위기가 딱 금슬 좋은 노부부 같으신데. 젊은 아내가 깔깔 웃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저렇게 늙으면 같이 등산 다니자. 부부는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영숙과 강민혁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강민혁 조용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등산복, 우아한 걸음걸이,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 바로 강수진이었습니다. 강민혁의 두 번째 아내. 강수진 가까이 다가오며 여보, 여기 있었네요. 걱정했잖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강민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수진이라고 해요. 민혁 씨, 아내입니다. 영숙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강수진은 영숙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도 곱고 손도 부드러웠습니다. 시장통에서 20년 일한 영숙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박영숙이에요. 알아요. 민혁 씨, 첫 번째 아내. 강수진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강수진 벤치에 앉으며 앉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영숙은 주저했지만 앉았습니다. 강민혁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여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민혁 씨, 잠깐 저리 가 있어요. 여자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요. 강민혁은 할 수 없이 10m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강수진 영숙을 보며 20년 동안 힘드셨죠? 저도 압니다.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영숙은 강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오셨어요? 민혁 씨를 데리러 왔죠. 오늘 오후 3시 강태산 사임 발표 있어요. 그 자리에 민혁 씨가 있어야 해요. 20년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니까요. 강수진 하늘을 보며 제가 민혁 씨를 사랑한다고 했죠? 네. 거짓말이에요. 영숙은 놀라서 강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저는 민혁 씨를 사랑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그저 복수의 도구가 필요했어요. 아버지를 무너뜨린 증거와 증인. 민혁 씨는 완벽했죠. 기억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영숙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결혼 생활은 뭐였어요? 연기였어요. 완벽한 아내 역할, 사랑하는 아내 역할.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심이었던 적은 없어요. 강수진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혁 씨가 5년 전부터 기억을 되찾아가는 걸 알았어요. 밤마다 당신 이름 부르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도 막지 않았어요. 왜요? 오늘을 위해서죠. 오늘 이 순간. 강수진 영숙을 똑바로 보며 박영숙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민혁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놓을 수도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혁 씨는 제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그가 증인석에 서야 강태산이 무너져요. 그래야 제 어머니의 원한이 풀려요. 강수진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요. 제가 민혁 씨와 이혼하겠다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오늘 오후 3시 강태산 사임 발표 자리. 민혁 씨가 거기 와서 증언하면 저는 이 서류에 사인해요. 그리고 민혁 씨를 당신에게 돌려드려요. 영숙 분노하며 사람을 물건처럼. 맞아요. 물건이에요. 저에게 민혁 씨는 복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죠. 그러니 선택하세요. 강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3시까지 대한건설 본사로 데려오세요. 그럼 저는 물러나요. 안 오면, 안 오면 저는 평생 민혁 씨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합법적인 아내로서. 강수진이 떠나고 강민혁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영숙은 서류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당신, 오늘 3시에 대한건설 본사 가야 해요. 네. 왜요? 강태산 사임 발표 자리. 당신이 증인으로 서야 한대요. 강민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안 갈래요. 이제 복수 같은 거 지겨워요. 하지만 영숙 씨, 저는 그냥 당신이랑 있고 싶어요. 복수도 강태산도 다 필요 없어요. 영숙 갈등하며 만약 내가 그를 데려가면 수지는 이혼해 줄 거야. 그럼 진철이가 돌아올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진철을 또다시 복수의 도구로 쓰는 거잖아. 20년 전 강태산이 그랬던 것처럼. 영숙은 서류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산악회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봤습니다. 영숙 씨, 강민혁 씨, 여기 계셨네요. 버스 출발 30분 전이에요. 70대 노인인 회장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요? 표정들이 안 좋네요. 영숙은 말을 꺼낼까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만약 잃어버렸던 사람을 다시 찾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영숙 씨,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네. 회장님 추억에 잠기며 50년 전 나는 첫사랑을 잃었어요. 전쟁 때 헤어졌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후에 우연히 만났어요.
미국에서. 그 사람은 미군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강민혁과 영숙은 회장님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죠. 어떻게 나를 잊고 다른 남자와. 하지만 그 사람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돌아섰어요. 그 사람의 행복을 지켜주기로 했죠. 50년 전 내가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의 행복을. 회장님, 두 사람을 보며 사랑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붙잡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회장님이 떠나고 영숙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영숙 씨, 그게 뭐예요? 이혼 서류예요. 수진 씨가 준. 강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이 오늘 삼시에 대한 건설 가서 증언하면 수진 씨가 이혼해 준대요. 그럼 당신은 자유예요. 그럼. 하지만 난 안 할 거예요. 영숙은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왜 찢어요? 강민혁이 황급히 말렸지만 영숙은 끝까지 찢었습니다. 당신을 복수의 도구로 쓰고 싶지 않아요. 강태산도 수진도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요. 영숙, 눈물을 흘리며. 진철 씨, 아니 민혁 씨, 당신 인생 사세요. 강민혁으로. 싫어요. 저는 당신이랑 준호 생각해요. 당신 아들 20살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 필요해요. 강민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비록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년 동안 당신 곁에 있어줬어요. 그것도 사랑 아닐까요? 영숙 미소 지으며. 저는요, 진철을 사랑했어요. 20년 동안.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진철이 아니에요. 영숙 씨, 그러니 이제 그만해요. 서로 아파하는 것도, 미안해하는 것도. 우리, 이제 그만 놓아요. 영숙은 강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세요. 강민혁으로.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오후 2시 30분 주차장. 산악회 버스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탑승했습니다. 영숙은 12호차 버스로 향했습니다. 강민혁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영숙 씨, 이제 그만해요. 버스 시간 됐어요.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숙이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다음 생에 만나면, 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첫눈에. 바로 그때 강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아들 준호. 아버지, 어디세요? 큰일 났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빨리 와요.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숙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서 가요. 빨리. 하지만, 가라니까요. 영숙이 강민혁을 밀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위험해요. 어서 가요. 강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차 키를 꺼냈습니다. 주차장에 그의 차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 미안해요. 정말, 괜찮아요. 어서 가요. 그리고 영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곁에 있어줘요. 지금 당신이 필요한 사람은 저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강민혁은 눈물을 흘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영숙은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똑같은 12호차. 똑같은 24번 좌석. 하지만 이번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영숙은 24번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강민혁이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다른 산악회 회원들은 즐겁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잘했을까? 내가?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났다가 다시 보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남대문 시장. 영숙은 다시 국밥집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익숙했던 일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 산 잘 다녀왔어? 옆 가게 김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마음 정리를 좀 했어요. 국밥을 끓이면서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보내야지. 김진철도 지난 20년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오후 1시 TV 뉴스. 국밥집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대한건설 강태산 전 회장이 오늘 오후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20년 전 한강 공사장 부실 시공으로 7명이 사망한 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숙은 국자를 든 채 TV를 바라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한건설 강민혁 부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서면서 TV 속에서 강민혁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사고의 유일한 생존 목격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돌아가신 7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국 증언했구나. 혼자서. 토요일 오후 국밥집. 손님이 뜸한 오후 3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숙이 인사하다가 멈췄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강수진이었습니다. 박영숙 씨, 오랜만이에요. 수진은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척한 몸. 앉으세요. 영숙이 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수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소문 들었어요.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영숙은 말없이 국밥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고명을 얹어서 내놓았습니다. 수진은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세요? 맛있어서요. 처음 먹어봐요. 이렇게 따뜻한 맛. 수진 눈물을 닦으며. 박영숙 씨, 저 최장암이에요. 말기.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의사는 1년이라고 했어요. 이제 5개월 남았네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어요. 강태산을 무너뜨리는 것. 죽기 전에 꼭 봐야 했거든요. 수진 국밥을 먹으면서 솔직히 말할게요. 지난주 토요일 제가 쓰러진 건 연기였어요. 뭐요? 준호한테 전화하라고 시켰어요. 민혁 씨를 당신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영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왔을 때 민혁 씨 표정 봤어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 곁에 있었는데 단 하루 당신 만난 게 더 컸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 거라는 걸. 영숙, 조용히. 그래서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부탁하러 왔어요. 무슨 부탁이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주 산에서 영숙이 찢었던 그 이혼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사인했어요. 저랑 민혁 씨는 이혼했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제가 죽으면 민혁 씨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채 죽게 했다는 죄책감. 수진 영숙의 손을 잡으며 그래서 부탁해요. 민혁 씨 받아주세요. 저 대신 말도 안 돼요. 당신 남편이잖아요. 아니에요. 제 남편은 처음부터 당신 남편이었어요. 제가 잠깐 빌렸을 뿐이에요. 수진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이것도 드릴게요. 봉투 안에는 통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한건설 주식 10%, 시가로 약 500억 원 정도 돼요. 영숙은 황급히 밀어냈습니다. 미쳤어요? 왜 이런 걸 저한테? 제 유산이에요. 제가 죽으면 갈 곳이 없어요. 준호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고, 수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박영숙 씨 2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국밥집 앞치마 벗고 편하게 사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과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 제 힘으로 살 거예요. 그럼 진우 씨랑 민지 씨 생각해서라도 받으세요. 이제 곧 손주들 태어나잖아요. 2개월 후 병원 장례식장. 강수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벌가 영애의 장례식답게 화려했습니다. 영숙도 조문을 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수진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강민혁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습니다. 영숙과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다가와 영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전에 말씀 많이 하셨어요. 박영숙 씨가 진짜 강한 여자라고. 영숙은 준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봄 벚꽃이 피는 4월. 영숙은 국밥집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가게였지만 이제는 놓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딸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엄마도 좀 쉬고 싶어.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영숙 씨, 우리 어쩌라고. 이 국밥 못 먹으면 다른 데서 드세요. 요즘 맛있는 데 많아요. 영숙은 웃으며 마지막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간판 불을 껐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의 집 앞. 영숙은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남긴 돈으로 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등산 배낭을 들고 안녕하세요, 영숙 씨. 왜 오셨어요? 산 갈래요? 저랑. 영숙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수진이 유언 남겼어요. 제가 영숙 씨한테 꼭 이걸 전하라고. 강민혁이 배낭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0년 전 영숙과 진철이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진이 찾았대요. 20년 전 제 집 잔해에서. 그리고 간직했대요. 언젠가 제가 기억을 되찾으면 돌려주려고. 다음 주 토요일 설악산. 두 사람은 다시 설악산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산악회 버스가 아니라 강민혁의 차를 타고 왔습니다. 영숙 씨 30년 전 이 산에서 약속했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돈 많이 벌면 금반지 해주겠다고. 그리고 백화점만 한 집 사주겠다고. 영숙은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강민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처럼, 20년 전처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박영숙 씨, 저는 이제 김진철도 아니고 강민혁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예요. 강민혁 반지 상자를 꺼내며, 이 반지 3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반지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받아주실래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너무 늙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20년, 아니 10년이라도 같이 있을 수 있다면. 진우랑 민지는 뭐라고 할까요? 이미 허락받았어요. 두 아이 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진우는 아버지,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민지는 울면서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했고요. 폭포 옆 벤치. 두 사람은 30년 전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씨. 김진철 박영숙 1995.10 15. 강민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다시 새길래요. 이번엔 제대로.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에 새겼습니다. 강민혁 박영숙 2026.04 20. 두 개네요. 영숙이 웃었습니다. 두 번 사랑한 거죠. 김진철로 한 번, 강민혁으로 한 번. 강민혁이 영숙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영숙과 강민혁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은 64세, 신부는 63세.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진우와 민지 가족, 산악회 친구들, 그리고 준호. 준호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행복을 바라는 거란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증명인 것 같습니다. 신랑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영숙은 하얀 한복을 입었고 강민혁은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영숙의 편지. 영숙, 떨리는 목소리로. 진철 씨, 아니 민혁 씨.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가난한 공사장 인부였어요. 20년 전 당신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1년 전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알았어요. 이름이 바뀌어도 모습이 늙어도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는 걸. 이제 남은 인생 많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하루하루가 선물일 거예요. 사랑해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강민혁의 편지. 강민혁 눈물을 흘리며. 영숙 씨, 저는 2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만은 잊지 못했어요. 꿈속에서도 깨어있을 때도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힘내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그 목소리가 저를 살게 했어요. 이제 약속해요. 남은 인생 당신 옆에 있을게요. 국밥집 앞치마는 제가 벗겨줄게요. 아침마다 커피 끓여줄게요. 손잡고 산책할게요. 그리고 매일 말할게요. 사랑한다고. 30년 동안 못했던 그 말. 6개월 후 토요일 아침, 영숙과 강민혁은 다시 산악회 버스를 탔습니다. 12호 차, 23번과 24번 좌석. 하지만 이번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다는 것. 여보, 오늘 정상까지 갈 수 있을까? 천천히 가면 돼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영상이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